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금융시장은 아주 민감합니다. 이익과 손실이 직결된 부분이죠.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는데요. 특히 투자 상품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금에 이어서 은까지 금, 은 관심이 높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관심도 또 여러 투자에 대한 대체로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금 역시 변동폭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 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승 배경과 의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불확실한 상황, 지진, 재난, 전쟁 등에 대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쟁 가방 혹은 생존 배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무척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포토쇼핑몰에 실제로 검색해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10,000원짜리부터 수십만 원짜리까지 제품도 다양하고 또 실제 내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안내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야생 상황이 다르겠죠.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오늘은 금값 인터뷰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와 한국 주식시장 변동, 지수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화재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귀한 것들 쥐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물론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만 그런 얘기들 하시죠. 국내 상황을 크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안보 위협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 따라 또 은까지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봐야 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북한발 리스크가 가져올 금융시장 변동들도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이란 말 자체에 많은 분들이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긴 한데 금값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서 국제 금값이 상승 일변도입니다. 최근에 1온스에 대해서 한때 이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1,130불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게 현재 지금 1,340불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만 오른 게 아니라 은도 비슷한 속도로 올라서 금만큼 상승세는 아니지만 10.6% 정도. 아무튼 연초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랠리만 기억을 했었는데 네.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특히 귀금속 시장이 최근에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금값과 은값 여러 가지 원자재 특히 유가도 마찬가지고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지만 이 금값 은값 오르는 거는 좀 유독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한국 네. 상황도 있고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이다라는 말을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렵긴 한데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얼어붙는 시기에 또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좀 걱정하는 그런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엔이고요. 네. 일본의 엔화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1년 3월 달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 엔화 강세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나라 엔화가 강세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 네. 그런 것처럼 통화 중에서는 엔 그리고 이 상품 시장에서는 금과 은이 가장 선호되는 자산인데요. 네. 역사적 근원들이 좀 있죠. 일단 이 금과 은은 이전 그 자본주의 이전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해온 금속 화폐 역할을 하면서 네. 계속 그 지위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전후해서 이제 근본이자가 1차로 폐지되고 또 71년 닉슨 쇼크로 폐지되면서부터 이제 화폐 시스템, 지폐가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금융시장이 얼어붙거나 또는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둔화되거나 또는 어떻게 급박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황금성이 제일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네. 투자자들이 고민을 할 때마다 금과 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이미 담겨 있었는데 미국 달러를 비롯한 이런 기축 통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지폐들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될 때도 또 금이 선호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화폐 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게 무너지고 나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은 뭐 지정한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나라에 전쟁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위기 때마다 금값이 이렇게 뛰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전쟁 때마다 금이 강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피난 수요라고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수요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또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결국은 황금성이 언제 뭐라도 물과 식량과 바로 교환할 수 있는 또 더 나가서 정말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인접한 나라들의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난을 가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쉽게 몸에 붙일 수 있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게 금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이게 참 특성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강대국들은 논외로 하고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금의 민간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인도를 가장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좀 문화적으로도 금을 워낙 또 한 것도 있고 또 불행한 현대사가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식민지 상황 또는 반식민지 상황에서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던 나라일수록 금에 대한 수요들을 본능적으로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금 수요를 결정짓는 거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인도의 결혼 시즌이냐, 그리고 중국 부자들의 금 소비 이런 것들을 많이들 쳐다보는 게 방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금값이 오른다 내린다 뉴스 들으시면 아마 이 홍춘욱 팀장님 얘기 듣고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별개의 얘기인데요. 전쟁 나면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실 가장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인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또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 또는 폐허가 됐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이제 토지 가격과 그런 흐름들을 살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전쟁이 나면 인플레이션이 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집값의 상승 속도가 더 높아서 가치를 지켜주는데 금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금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유동성이 더 뛰어나다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을 피해가는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그런 면까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안보 위기 외에도 사실 경제 상황도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말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라는 게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행보 보면 그렇거든요. FTA 뉴스도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금값 더 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예, 그게 이제 달러 약세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달러랑 금은 이 시소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와 금은 시소처럼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반대편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이런 게 많이 약해진 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지난번 그 트럼프 케어라고 불린 의료보험 개혁이 좀 실패로 지금 현재 좌절된 상황인데 그 이후 갑자기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로 약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돈들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달러가 약세로 가고 달러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건 자신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그날에 살고 있는 소소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거액의 자산을 움직이시는 분들, 특히 대규모 국부 펀드들, 이런 연기금들 이런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거든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움직일 때 이 달러가 약세로 출현할 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작화될 때, 그럴 때는 달러 대신 금을 선호하는 큰 손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금, 달러, 시소에 비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이건 개인 생활자 얘기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경제적인 트레이드 개념인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투자 관심 있는 분들 금에다 좀 투자해 볼까 이런 관심도 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금도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건 잘 아실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은행에 가셔서 골드바를 사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금세공대에 있는 것들, 금반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매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금에 대해서 또 투자하는 방법은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네네.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상장지수 펀드 같은 이렇게 금의 시세를 추종하는 주식형 펀드와 좀 성격은 좀 다른데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이라 생각됩니다. 네. 금 펀드는 뭐 앞서 안전자산 얘기했지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금 가격이 빠지면 안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뭐 달러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들이 약화된다든가 네. 더 나아가서 전쟁에 대한 공포랄까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게 부각될 때는 금펀드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연초 대비 아까 제가 20% 가까이 올랐다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초에 가입하신 분에게는 아주 고수익 자산이겠지만 또 이게 가격의 변화 방향이라는 게 맞습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은 순풍이 불지만 맞바람, 영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예, 뭐든 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익 여러 가지 손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뭐 모든 것의 공통점인 것 같고요. 은값도 덩달아 오른다고 하는데요. 뭐 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안전자산 느낌보다는 뭐 어떤 상황인가요? 공업용 원자재로서의 특성도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 오를 때 은이 대체로 오르긴 합니다만 은 투자에서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요. 이게 이제 금과 은의 비율을 트로이 레이쇼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50대 1이다, 60대 1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변동성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이제 금보다 은은 변동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한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1981년 은투기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뭐 1년에 6배씩 오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뒤 또 90% 가까운 폭락을 겪어서 유명한 역사적인 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의 역사에 남는 그 헌트 형제라는 그 아주 미국 남부에 어마어마한 부자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은에 꽂히셔서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시장의 거래량을 다 장악했다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격을 이게 물량을 보유하다가 이게 증거금 규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말이네요. 예, 그 이제 그 자기 돈만 갖고 투자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남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좀 투기성을 거래를 했었는데 이 이제 은에 대해서 지나친 그 차입을 통한 투기가 경제 불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판단했던 미 정책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거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요. 금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작고 가격의 탄력성도 크고 대신 무너질 때 급하게 변동하는 성격도 있어서 금보다는 조금 덜 안전하다 또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림픽 보시면 금메달 1위, 은메달 2위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굉장히 종잡을 수 없고 위험성 크다라는 설명해 주셨고요. 자, 뭐 증시까지도 사실은 이 안전자산을 쏠릴 때 우리 증시는 조금 주름이 지기도 하는데 언제까지 좀 이런 위기 상황이 흔들리고 있을지 좀 대충 전망이 될까요? 그럼 전망할 수 있으면 큰 돈을 예, 늘 이런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네. 예, 제가 뭐 이렇게 팩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변동성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같이 경제 구조를 살피고 경제를 흐름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는 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금의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한 건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는데 이게 좀 진정될 때는 오히려 금을 보유하신 분에게는 악재도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 의견들이 바로 하나의 사전처럼 생생경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 사전 주제는 이어질 두 번째 인터뷰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생존 배낭입니다. 생존 배낭, 전쟁 배낭, 전쟁 가방 이렇게도 불립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비상시 사용할 긴급 물품들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 것들을 넣어둔 배낭이 바로 생존 배낭인데요. 영상도 4,700개 정도가 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기에는 먹는 것, 구급용품, 의료용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략 10만 원, 20만 원 등에서 꼭 필요한 거 구매해야지라고 사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아주 저가형도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고요. 미국에서 인증됐다라고 해서 수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 사야 될지 진의도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가방 쓸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전쟁뿐만 아니라 재난, 지진, 여러 가지 사회 혼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물, 의약품 이런 것들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배낭, 생존 배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YTN 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3시 27분 50초 방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미국 당국이 한국 반응 간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FDA 폐기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네,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고 좀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주에 이 한미 FTA 폐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후에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 폐기 의사를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고요. 또 이번에 당분간 한미 FTA 폐기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좀 공식화한 겁니다. 역시 반응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폐기 발언 직후에 미국 정치권은 물론이고 재계 등에서 이 반대 여론이 빗발쳤는데요. 한미 FTA 폐기가 한국보다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이 북핵 문제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 한미 동맹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좀 잇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FTA 폐기 논란이 일단 좀 해프닝으로 좀 끝나게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문제는 좀 앞으로입니다. 미국 내 산업계와 의회 또 정부 다른 부처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폐기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올라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트럼프의 성향상 언제든지 다시 폐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걱정이군요.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 합동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 말이 있었는데 시작된 거죠? 네, 기획재정부가 이 46개 공공기관을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별로 같은 날짜에 필기 시험을 치르는 이 합동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의 이 중복 합격으로 이 과도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방식을 좀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 기존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출입은행 등 4개의 정책금융기관과 또 이 항만 4개사가 합동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한국전력을 비롯한 38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좀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합동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올해 합동 채용 규모는 3,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또 구설수도 좀 피하면서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을지 또 기회를 많이 줄지도 예상됩니다. 어떤 정도 분야 또 기업 되나요? 네, 올해는 일단 7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정책금융, 보건의료 그렇게 좀 7개 분야로 좀 나눠지고요. 7개 분야는 다시 세부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이 합동채용 확대 시행 첫 해임을 감안을 해서 이 그룹별로 시험 일자를 좀 나눴는데 응시 기회가 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채용 계획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합동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230여 개 기관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이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최고층수
50층으로 됐네요. 네, 이 50층은 초고층 아파트를 상징하는 층수여서 그동안 이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수건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에 이 수립한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이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이 대부분의 한강변 아파트가 35층의 벽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현재 재건축이 끝났거나 뭐 진행 중인 서초구 또 반포 잠원동 일대 한강변 단지들 층수가 모두 이제 35층 이하로 좀 정해졌는데, 최근 시공사 선정으로 뜨거운 이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도 이 45층으로 추진을 하다가 35층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 잠실 주공 5단지는 한강변 단지 가운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50층 건축이 좀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의견이 좀 달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허용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에 따르면 이 3종 주거지역에 주거복합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50층 건립을 허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잠실 주공 5단지는 최고 50층짜리 재건축 계획을 냈다가 한 번 좀 반려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오피스 같은 이 최고층 건물 3개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 재건축 계획을 다시 제출을 해서 이번에 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전체 면적의 35%를 이 호텔이나 컨벤션 같은 비주거용 시설로 지어서 이 광역 중심 기능을 좀 보강하도록 한 건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이 재건축 층수 문제로 지금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네. 서울시는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잠실 주공 5단지와는 달리 광역 중심 입지가 아니어서 이 초고층 재건축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건이 좀 다르군요. 자, 보험 가입했다가 청약 철회하시는 분들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개선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 보험 청약 철회 비율은 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한 달 내에 좀 취소한 비율을 말합니다. 뭐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들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뭐 불이익 없이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보험사는 이 철회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고, 이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줘야 됩니다. 이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생명보험 회사가 맺은 신계약 청약을 철회한 경우가 6.97%, 또 손해보험사는 4.18%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작년과 비교하면 생보사는 0.6%포인트, 손보사는 0.29%포인트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거 뭐 아무래도 불안전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규모를 봤더니 60조 원을 넘네요. 네, 국세청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좀 접수를 끝냈는데, 이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모두 1,133명이 총 61조 1,0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7.6%, 금액은 8.9% 늘어난 건데요. 6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9억 원이고 50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에 넣어둔 사람도 164명에 달했는데, 네. 뭐 최근에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 저금리 기조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 늘고 있고, 그러면서 해외 금융계좌 규모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한미 FTA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돌출 발언으로 이 경제는 물론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외 발언에 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진짜 속내를 잘 살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속내를 알고 싶은 마음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나왔죠. 전쟁 우려에 금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이 문제 관련된 소식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고 있는 도시의 사회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겁니다. 돈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그런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던가 기본적인 생존의 시스템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있겠죠.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살아남았지만 제대로 구호가 안 돼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맡길 수는 없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재난 시 주요 정보 통로가 바로 라디오인데요. 이 FM 라디오가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한 것도 일부 제품에서만 내년에서야 가능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스스로 좀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쇼핑몰엔 수많은 생존 배낭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도 만원대에서 수십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제대로 생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제품들 비쌀수록 좋을까요? 궁금한 거 많으시죠?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생존 21 도시재난연구소의 우승엽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도 뭐 여러 TV 프로에 이 생존 전문가로 많이 출연하셨고요.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유명 TV 프로에 이 영국 특수부대 출신 출연자가 막 생존하는 거 보신 분들도 있는데 언뜻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생존 상황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봤을 때 어떤가요? 네, 그 해외에서는 이제 베어 그릴스가 유명하죠. 네. 이제 그분이 영국 특수부대 출신인데요. 뭐 야생에서 뱀도 먹고 벌레도 먹고 하는데, 뭐 저도 역시 이제 특전사 이제 출신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래서 뭐 다양한 상황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진짜 이제 TV에서 보는 거랑 진짜 재난은 이제 성격이랑 어떤 그 상황이 엄청 다릅니다. 네. 일반인들은 아무 준비 없이 이제 한여름에 야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엄청 힘들죠. 네. 춥고 또 저체온증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는 네. 상황이 좀 다르고 또 이제 특수성 때문에 네.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TV처럼 이제 낭만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힘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여자 아이들, 맞습니다. 노인들이나 환자 같은 그런 분들이 비상시에 어떤 큰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한 번씩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재난이 갑작스러운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금융 혼란, 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 자체가 지금 재난이 될 수 있다. 도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재난인데, 이번에 미국에 허리케인 닥쳤지 않습니까? 상점도 털리고 정부 구호도 잘 안 됐어요. 좀 노약자, 어린이 있는 집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골든타임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진짜 여자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되시죠. 이제 큰 재난이 이제 도시에 터지면은 우리는 뭐 정부나 119가 다 알아서 이제 구해주겠지 생각하지만요. 네. 사실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아. 가스나 수도, 전기, 통신 이런 이제 네 가지 라이프라인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교통망이나 도로가 이제 붕괴되기가 또 쉽죠. 네네. 그래서 재난 초기 3일간은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주기 힘들기 때문에 네.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이제 위기를 대처해야 합니다. 그게 네. 냉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경기도에서는 72시간 생존 플랜이라는 비상기획을 만들어갖고, 네. 예, 그래서 도민들한테 초기 3일간 큰 재난이 터지면은 네.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못한다. 네. 개인들이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네. 우리 개인들도 스스로 이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이제 이슈화 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72시간 생존 배낭 그런 것들이죠. 예, 자 72시간 생존 배낭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무너져서 국민을 구호하지 못할 때 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버텨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집에 상비약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상처 처치나 소화제, 해열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비약처럼 생존 배낭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 때 구명조끼를 이제 입죠. 네.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있는 구명조끼가 바로 이제 생존 배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재난 초기 며칠간은 이게 정말 큰 도움이 이제 되거든요. 네. 하다못해 1년 전에 이제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지진이 나면 바로 대피를 해야 할 때, 우왕장 하기 맞습니다. 쉬운데. 뭐 갖고 나가야 될지도 몰라서 막 그렇죠. 우왕장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미리 챙겨놓으면은 바로 이제 메고 갈 수가 있고요. 네. 또 요즘 하다못해 요즘 전쟁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는데. 맞습니다. 경보가 울려서 가족들이랑 근처 지하 대피소로 이제 가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또 물과 먹을 거, 옷이나 모포, 담요, 또 화장실 시설 같은 게 대부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도 있기가 힘들죠. 네. 이때 이제 대피할 때 생존 배낭을 이제 같이 메고서 가면은 애들이나 가족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기본적인 앞서 말씀드린 이 골든타임, 생존 타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것들. 이 사용법도 좀 평소에 알아놔야겠네요. 구비를 하시더라도. 네, 그렇죠. 예, 그냥 가방 사놓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활동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소장님하고 활동하시더라고요. 한 2만 분 가까이가 지금 재난 대비 준비를. 모임이 있습니다. 예, 모임에서 2만 명 되는 분들이나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자,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생존 배낭. 전쟁 배낭 찾아봤더니 수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미국 인증 이런 것도 있고요. 또 10,000몇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배낭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비싼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 들던데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네, 작년 경주 지진 이후로 이제 생존 배낭이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수십만 원짜리 외국 제품도 이제 받아서 직접 보고 살펴보고 또 한 방송에 나가서 이제
분석을 해보기도 했는데 결론은 사실은 크게 이제 쓸모가 없기도 하고 네. 우리 실정에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 안에 품목이 너무 고가거나 또 이제 우리 입맛에 안 맞는 비상 식량들이 있다던가 네. 너무 비싸다던가 사실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남는 배낭에다가 우리 네. 주변 대형마트나 뭐 천원샵 네. 그런 데서 파는 뭐 저렴한 것들로 이제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본인이 만들면 되는군요. 그럼요. 네. 이제 개인 상황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네. 딱 이제 한 3가지 종류만 네네. 생각을 이제 3가지로만 크게 나눠갖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집에 있는 가방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생존 배낭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예, 수십만 원짜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십만 원짜리도 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욕심이 나면은 막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은, 네. 배낭이 무거워지고 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뭐 20층 무겁죠. 아파트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때도 힘들고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적당한 무게로 싸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게 중요하다. 예. 첫 번째 구성용품은 이제 물과 식량이죠. 물과 식량. 네. 사람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건빵이나 참치캔, 뭐 초코바, 과자, 생수 이렇게만 준비를 하셔도 이제 충분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보온용품입니다. 온도. 보온용품. 예. 뭐 여름에도 이제 야외에서는 밤에 엄청 춥기 때문에 네네. 저체온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몸을 보온할 수 있는 우비나 뭐 등산 자켓, 네. 또 모자, 핫팩 뭐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비에 젖으면은 네. 더 빨리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우비 같은 거 이제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많이 생각하시는 이제 뭐 후레시나, 네. 라이터, 뽀로라기, 뭐 맥가이버 칼,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두시면은 뭐 큰 돈 안 들어요. 한 3만 원 정도만 돼도 이제 네. 하나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한 개만 만드시 마시고요. 네. 가족 수대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이용도 있고 네. 또 이제 아이용 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 같은 게 넣을 수도 있고 네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생용품들. 네. 예,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 또 이렇게 해서 또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네. 승용차 트렁크 맞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제 준비해 두시면은 예. 어떤 상황에서도 다 네.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집에 있을 때만 재난이 발생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하나씩 그렇죠. 간단하게 마련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직접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놨지 않았을까? 뭐 나면 나라가 구해줄 텐데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재난 생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본 자료들을 번역해서 서로 공유하시더라고요. 이 도쿄도에서 만든 도쿄 방제를 번역하시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행동 요령도 있고 우리나라 민방위본부 재난본부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 걸 보나 싶은데 잘 안 돼 있나 보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정부의 안전자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해봤거든요. 네네. 답답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 어떤 교수님들이나 단체 이제 많으신데 실제 현장 전문가가 이제 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네. 또 이런 단체나 정부에서는 이제 수십 년 전 어떤 이론이나 간단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네. 표지가리를 해갖고 계속 이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이제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옛날 정보는 맞지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지자체 의뢰를 받아갖고 네. 그런 실전적인 재난 대처 매뉴얼을 만들자고 해서 같이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원고를 해서 이제 보냈는데 네.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만 이제 배포가 축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책임 소재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이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죠. 예. 비상시에 이제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거든요. 네네. 그럴 때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해서 마셔야 되는데 네. 주방용 락스 네. 그걸 일정 비율로 떨어뜨리면은 네. 물을 살균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미군 재난방재청 네. 대민 홍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좀 정서상도 안 맞고 비율을 모르면 위험할 수도 있죠, 사실. 예, 그렇죠. 네.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약간 있어갖고 네. 빠지게 되더라고요. 참 이 어려운 상황인데 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안타까운 점들, 구체적이지 못한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영화 터널처럼 이 터널에서도 라디오 들으시면서 버티시는데 이 하정우 씨가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그렇죠. 뭐 몇 가지 중요한 생존 팁이 나오던데 생존 팁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이제 영어 터널에서도 생존 의지가 있어갖고 한 달 만에 이제 구출이 돼서 살았죠. 네네. 이제 생존 의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어떤 장비나 식량을 준비를 해도 네.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의 공포에 질려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예, 생존 의지가 중요하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생존은 셀프란 거 명심을 해야 합니다. 셀프. 예. 누가 구조해주기보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위기가 닥쳐도 이제 국가나 소방관 남들이 다 알아서 이제 구해주겠지. 네. 그런 생각은 좀 부족한 거죠. 네네. 남이 어떤 대피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다가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스로의 어떤 준비죠. 네. 생존 배낭도 그렇고요. 또 어떤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이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72시간 생존 배낭 같은 것들, 네. 또 비상 식량, 물 같은 것들을 이제 집에다 좀씩 비축을 해놓으시면은 네. 어떤 상황이나 이제 유사시에도 큰 도움이 되고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도 자동차에 이 따지 않은 생수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꼭 한두 병 놔두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대비한다면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존 21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저도 2년 가까이 생생경제 앵커 겸 PD를 맡고 있지만 사실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 경제를 배우면서 또 좋은 식견, 또 이슈의 맥락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입니다.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사실 금은 다뤘거든요. 요즘 금값 네. 뛰고 있다, 달러 약세다, 이런 얘기 보면서 여러 맥락들 중에 이제 북핵 사태 이런 것도 봤는데 증시도 사실 심상치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그늘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요새 주식 시장이 좋은데요. 네. 물론 최근에 북핵 사태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 전까지는 좀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크게 못 벌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더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주변에 투자 조언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그 전까진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었다 이런 얘기까지 잘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갈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닐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핵 사태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거고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오르고 있고, 네. 또 미국의 경제도 지금 비교적 견조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네. 주식시장에는 투자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낙관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세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잃으신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도 5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종합주가지수는 한 15%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는 한 9% 남짓 수익밖에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종합주가지수 올라간 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수익을 못 올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참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 혹은 이득을 못 얻었다 이렇게 될 텐데 보통은 펀드 같은 거 전문가들한테 맡기잖아요. 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그러면은 자기는 종합주가지수 같은 그런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할 테니까 어떤 펀드 매니저든 나와서 나하고 한번 10년 동안 겨뤄보자.
이렇게 하고 도전장을 냈었죠. 자, 투자의 귀재, 워렌 네. 버핏, 많은 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인덱스 어떤 지수, 이 지수 변동에 베팅을 하는 건데, 이런 투자를 해보자. 네. 어떤 건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인데요, 말 그대로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나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 종목을 사는 것처럼 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2008년에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수익률이 85%가 났대요. 예. 네. 근데 어마어마한데요. 반면에 이제 네노라는 그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은 22%밖에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권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을 이런 말이 이길 수 있거든요. 없다. 예. 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리 전혀 쓰지 않고 천재들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천재들을 이겼다. 지금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07년부터 만약에 인덱스 펀드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하고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네. 미국만큼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네. 한국에서도 41대 35, 41%대 35%로 네. 인덱스 펀드가 이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인덱스 펀드 사실은 경제 위기나 주식 폭락, 중국발 주식 폭락 사태 이럴 때도 이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원유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홍콩에 대한 지수 투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다,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위험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버핏은 85%, 우리나라도 네. 어느 정도 우세하다라고 하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보면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가 ETF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처럼 그냥 거래가 매일매일 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보통의 ETF를 매수를 하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득이 보고요. 네네. 반대로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인버스 ETF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죠. 네. 이거 아직은 좀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수에 대한 추종, 지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 좀 위험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양한 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정리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하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네네. 이게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너무 그렇게 개인들이 종목이나 아니면 정보를 쫓아가서 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에 그냥 맡겨놓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보다는 더 나은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존 배낭이 왜 필요한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로 또 많은 것들 오고요. 오히려 생존 배낭이 불안감 작용하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8106님은 생존 배낭보다는 차에 비상식량과 물, 사탕 같은 것들 비치해 둡시다. 좀 일하다가 놓칠 때 그런 것들 먹고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휴지도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참 전어와 포도가 제철입니다 라고 생존 배낭과 별개로 6939님 좀 광고 부탁하셨네요. 예,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지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